1인당 라면 소비량 세계 1위. 세계라면협회가 각국의 라면 소비량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한국은 항상 1인당 라면 소비량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진 그랬지만 2021년 베트남이 1인당 연간 소비량 87인분을 달성하면서 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엔 우리나라의 라면 소비량이 소폭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베트남에서 라면 소비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아무튼 이렇게 1위 자리는 빼앗겼지만 아직도 라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주일에 한 개 이상 소비하고 있는 국민식품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젠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기도 하죠. 일부 라면은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기도 했으며 뉴욕타임스에선 최고의 라면을 뽑았는데 신라면 블랙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세계엔 수십억의 입맛이 있고 수천 가지의 인스턴트 라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뽑은 것인 만큼 세계 시장에서도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국민식품 라면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우리나라의 라면에서 일본의 라면까지 라면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1년 8월 24일 보험회사의 사장이었던 전중윤 씨는 돌연 사장직을 내던지고 식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는 남대문 시장의 골목에서 깡통이나 냄비를 든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줄을 따라서 골목에 들어가 보니 그곳엔 일명 꿀꿀이죽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꿀꿀이죽은 미군 부대의 잔반을 끓여 만든 음식인데 사실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음식물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담배꽁초나 씹다 뱉은 껌도 나왔다고 하죠. 이런 걸 한 그릇에 5원을 주고 팔았는데 당시 버스 요금이 8원이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저렴한 가격이긴 하지만 먹고 식중독에나 걸리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전중윤 씨는 이런 걸 음식이라고 파는 나라에서 보험이란 게 과연 가망이 있는 일일까라는 물음과 함께 얼마 전 일본으로 경연연수를 떠났을 때 접한 인스턴트 라면의 존재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전중윤 회장은 삼양식품을 세우게 됩니다. 한국 인스턴트 라면의 시작은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시대적 요구와 기업가적 정신이 결합한 결과였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는데 전쟁의 참상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이 나라를 복구하는데 100년도 더 걸릴 것 같다는 감상을 남겼을 정도로 온 나라가 파탄나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미국이 막대한 밀원조를 하고 있었고 전중윤 회장은 인스턴트 라면을 들여와 열악한 식량 사정을 개선해야겠다는 의무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1963년 1월 20일 전중윤 회장은 인스턴트 라면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일본도 개발 생산한 지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기술을 얻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중 그는 일본 라면업계 2위인 묘조식품의 오쿠이 사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피폐해진 한국의 식량 사정을 들은 오쿠이 사장은 전중윤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알아보고는 생산기계 2대 값을 제외한 별도의 로열티, 기술료를 받지 않고 라면에 대한 모든 기술을 넘겨주었습니다. 오쿠이 사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양식품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기술자까지 보내주는 등 그는 삼양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1963년 9월 15일 드디어 삼양은 창업 2년 만에 라면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라면은 바로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이 꼬불꼬불한 면과 음식이 아닌 비단과 무명실이 생각나게 하는 라면이란 이름은 매우 낯설었죠. 이에 전중윤 회장은 일단 먹어보기만 하면 인기가 생길 것이라고 여겼던 것인지 신문 광고, 전단지, 풍선 광고 외에도 당시로선 드물던 시식회까지 개최해 공격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한 라면의 출시 당시 가격은 10원이었는데 당시 김치찌개가 30원, 커피 한 잔이 35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가격 경쟁력도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판단은 적중해 63년 12월 20만 개가량의 라면이 판매되었고 65년 7월엔 100만 개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여기엔 전중윤 회장의 경영 능력 외에 시대적 상황도 잘 따라주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쌀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밀가루와 보리 소비를 늘리는 혼분식 장려운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66년 음식점에서 밥을 팔 때는 보리를 섞도록 했고 67년 식당에서 국을 팔 때는 면을 섞도록 지시했죠. 시대적 상황 자체가 빵이나 면 같은 분식을 장려하고 있었고 한국인에게 그나마 익숙한 분식은 빵이 아닌 면이었습니다. 오늘날 설렁탕을 먹을 때 소면이 조금 나오는 게 이때의 흔적입니다. 특히 라면의 간단한 조리법은 다른 면 요리와 차별화된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라면 수요는 계속해서 폭증했습니다. 68년 1월엔 한 달 동안 1200만 개가 팔리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80년대엔 그야말로 라면의 황금기를 맞이하는데요. 안성탕면, 짜파게티, 신라면, 팔도비빔면, 진라면 순한맛 등 지금까지 효자상품으로 여겨지는 여러 라면이 출시되었고 70년대 초반에 잠시 출시되었던 컵라면이 유행하는 등 라면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그야말로 국민식품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라면의 원조인 일본에선 인스턴트 라면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고 라면이란 요리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일본 인스턴트 라면의 개발 배경은 한국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며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당연히 식량 생산도 줄어든 상태였는데요. 일본도 미국에서 대량의 밀가루 원조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밀을 이용해서 전 국민을 먹일 간편한 음식이 필요했죠. 이런 상황 속에 어느 겨울 오사카에서 한 남자가 암시장에 길게 선 줄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추위에 떨면서 차례를 기다리던 것은 포장마차에서 판매하던 따뜻한 중화소바였습니다. 이때 이 남자는 중화소바를 공업적으로 생산할 비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바로 20세기의 대발명이라고 불리는 인스턴트 라면을 탄생시킨 니신의 창업자 안도 모모우쿠였습니다. 안도 회장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갖고 후생성을 찾아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면 본인이 하라는 핀잔을 주었고 결국 직접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면을 기름에 튀기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면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고 이후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국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1958년 8월 25일 면을 튀겨 건조하고 양념을 입힌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치킨라면을 출시했습니다. 니신 식품의 치킨라면은 등장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시장엔 많은 유사 치킨라면들이 등장했죠. 그 중엔 원래 건조면을 만들던 묘조식품이란 회사도 있었는데 그들은 초기엔 별 재미를 보지 못했으나 내부에서 경쟁에서 늦어진 마당에 이왕이면 새로운 방식의 라면을 만들어보자 라는 의견이 나와 이를 수용해 당시로선 혁신적인 스프가루를 따로 넣어 조리하는 라면을 1962년에 출시하게 됩니다. 아니 라면의 스프가루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기 인스턴트 라면은 끓여 먹지 않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었는데 스프를 따로 넣지 않고 면에 양념을 입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편의성이야 최고였지만 아무래도 맛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묘조식품에서 시작된 스프를 따로 넣는 라면은 일본 라면업계의 풍토를 바꿨습니다. 면에 양념을 입히지 않기 때문에 보관기간이 늘어났고 이후 출시된 라면은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이 됐습니다. 1971년엔 니신 식품에서 최초의 컵라면 컵누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니신의 안도 회장은 인스턴트 라면을 중화소바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이 중화소바는 대체 무엇일까요? 라면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중화소바는 닭육수에 소금 간을 한 가벼운 면 요리로 19세기 중반 요코하마와 나가사키의 차이나타운 포장마차 음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거주 중이던 중국인을 대상으로 판매되었는데 이것이 일본인들에게 퍼지면서 중화소바로 불리게 되었죠. 1910년엔 도쿄의 거대 중화요리점에서 간장을 넣고 차슈, 나루토마키, 삶은 시금치, 김 등 고명을 얹은 현대 라면과 유사한 형태의 중화소바가 등장합니다. 이 중화소바가 라면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엔 정설은 없습니다. 일설엔 1922년 홋카이도의 라멘집 요리사 왕문채가 닭과 돼지고기로 육수를 내 중화소바를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이 중화소바를 좋아하며 요리의 이름을 묻자 그는 수타면을 뜻하는 라멘이라고 대답했고 이후 라멘으로 고정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로는 이미 그 이전에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서 라우멘이란 음식을 팔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멘의 역사를 따라가면 중국 요리가 나오는데 중국에도 라멘과 유사한 형태의 음식이 있습니다. 란저우 라미엔이 그것인데요. 당나라 시절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확인할 수 없고 쇠고기로 육수를 내고 수타면과 고명을 얹어 먹었습니다. 육수의 베이스가 다르다 보니 라멘과는 맛의 차이가 꽤 있겠네요. 어쨌든 중화소바는 이렇게 라면이란 이름을 얻게 되는데 라면이란 이름이 다시 전 국민에게 퍼지게 된 것에도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등장한 인스턴트 라면 니신의 치킨 라멘으로 이게 히트를 치면서 라멘이란 이름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는 아직까지도 라멘의 중화소바라는 이름을 쓰는 음식점이 존재합니다. 니신의 안도 회장은 매일 점심 라면을 먹으면서도 96세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며 장수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장수 비결을 치킨라면과 매일 하는 골프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건강에 중요한 건 밀가루, 나트륨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